여러분이 영화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꼭 봐야 하는 프리뷰쇼 무비적 부비적. 오늘은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서울. 택시 운전사 만섭은 밀린 집세를 해결하고도 남을 거금 1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떠나게 된다. 철통 같은 검문을 뚫고 광주로 들어간 만섭과 피터.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 제식과 또 다른 택시 운전사 황 기사의 도움을 받아 광주의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고, 눈앞에 펼쳐진 심각한 상황에 만섭은 집에 혼자 있을 딸 생각으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만섭은 무사히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영화 택시 운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남자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네. 택시 운전사, 이게 사실 택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5.18 민주화 운동이 정식 명칭이에요. 국회에서 정한. 일단은 5.18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 제니어스가 좀 더 높은 인썸에게 빨간 줄로 부탁했어요. 인썸 설명 가능하다면 부탁. 네, 가능하다면 부탁인데 뭐 가능하니까 부탁받은 의뢰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는 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당하게 되면서, 이게 영화가 또 있죠. 그때 그 사람들. 예, 맞습니다. 10월 27일 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계엄령을 확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는데요. 같은 해 12월 12일 날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조직인 하나회의 멤버인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12.12 사태라고 불리는, 그렇죠. 쿠데타로 전두환의 신군부가 5.17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이 신군부로 넘어가게 되죠. 신군부는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민을 향해서 발포까지 하게 되면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제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총으로 다 모든 게 발단인 거예요. 김재규 이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서 시작된 일이 정부를 뒤집어 엎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 만들어진 전두환 정권이 또 쏜 총에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슬픈 거는 단순한 그 무력 동원을 넘어서 이 총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시민운동 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민간인,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너무 많이. 정부에서는 공산당이다, 북의 사주다, 빨갱이다, 몰아간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그 잘 팔리는 이념이었던 반공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이념 자체를 되게 악독하게 이용한 놈들에 의해서 생긴 비극인 거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뭐 간첩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세력이 있어요. 사진들을 합성해서 허위 사실을 이렇게 날조하거든요. 근데 그 합성에 쓰였던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나 간첩 아니다, 나 평생 대한민국에 살아온 사람인데 왜 나를 간첩으로 만드냐 라면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뭐 비슷한 사진 갖다 놓고선 대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첩이다, 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발상이 너무 후진 거죠. 얼마 전까지 이거에 관련돼서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더 이제 분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자, 다음은 푸른 눈의 목격자와 김사복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의 중심이, 그렇죠, 송강호 씨가 맡은 만섭이긴 하지만 그가 광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제 피터라는 한 외국인 기자 때문인데, 이 피터라는 외국인 기자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1980년 5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일명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이름의 외신 기자입니다. 이분이 독일 분인데, 그렇죠, 정말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원래는 그 서독의 북부 독일 방송 요곳에 카메라맨으로 입사하셨다가 1967년 초에 홍콩으로, 그리고 1969년에는 베트남 전쟁을 취재를 했었고,
이후 1973년부터 1989년까지 17년간 특파원으로 일본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네네. 이게 몇 차례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기사나 이런 걸 쓰기도 했어요. 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당시 그거 소식을 일본에서 듣고 5월 19일 날 광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터지자마자 바로 그쵸? 나왔네요. 일본에서 계엄령 소식을 듣자마자 야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외국인들이 뭘 취재를 하려면 국정원에 다 일일이 보고를, 어디서 뭘 촬영할 것이며 무슨 내용이다 라는 걸 다 이제 보고받고 허락받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외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언론 통제를 했구나.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막무가내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때 같이 했던 멤버가 일본에서 같이 온 녹음 담당 기자인 해닝 루모어 네. 그리고 광주까지 함께 해준 택시기사 김사복 씨 네. 이렇게 세 명이 가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그 해닝 루모어라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인물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명만 등장하는 거죠. 힌치패드만. 뭐 김사복 씨를 모티브로 한 만섭에게 그 역할을 좀 많이 넘기거나 그 광주에서 다른 캐릭터들에게 좀 분배를 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김사복 씨도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건가요? 그쵸. 실제 김사복 씨도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시나리오 초반을 보면 광주 내려가는 길에 뭐 검문에서 네, 맞아요. 이제 만섭 씨가 막 되게 재치를 발휘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실제에서도 내려가는 동안 계속 검문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외국 주재원으로 막 위장을 해서 광주에 가족들이 있다. 내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라고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길이 엇갈려서 뭐 우리랑 같이 온 부장님이 계신데 여기 좀 찾아야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새길 같은 것도 그 김사복 씨가 되게 잘 찾아가지고 이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예고편에 보면은 네, 충성 하고 막 뒤로 빽하고 막 쭉 빽하죠.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목이 택시 운전사잖아요. 운전사.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버스 운전 기사분들도 광주 시내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부상자를 실어 나르거나 클락션을 울려갖고 이제 피난을 유도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참 대중교통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힌츠페터 씨가 그걸 촬영해서 넘길 때까지도 되게 긴박했다고 해요. 네네. 일단 힌츠페터 씨는 그때 촬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면 상황이 너무 끔찍하니까 본인이 자꾸 찍어야 되는데 눈물이 흘러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19일날 잠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21일날 광주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22시간에 검문을 겨우겨우 통과합니다. 막 필름을 이제 뭐 과자통 같은 것도 이게 신라 호텔에서 파는 그런 과자통에 넣어서 이제 좀 비싸 보이는 거니까 안 건들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겨우 필름을 이제 일본에 가서 그걸 독일 측에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그걸 붙이자마자 다시 이제 광주로 돌아와서 23일날 재잠입을 해요. 네, 그게 이제 그때 광주 쪽에 팩스나 전화가 다 불통이었기 때문에 봉쇄됐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잠입을 하게 돼서 광주의 모습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걸 넘기면서 무조건 외신에서 먼저 틀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데도 보도할 수 있게 독점권이나 이런 걸 많이 행사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필름이 다른 곳에 가서 변질을 될까봐. 그리고 이때 상황을 찍은 게 이분의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그때는 인터넷 같은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뉴스가 나올 리도 없고 증거로서 되게 중요한 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 학생들이나 이걸 자료를 받아서 이제 그걸 보고 아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네,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힌츠페터 씨는 그 이후에도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김사복 씨를 너무나 찾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택시 운전사 제작진도 김사복 씨와의 인터뷰 시도를 위해서 찾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그 하는 일이 위험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가명을 썼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그렇구나. 군부의 눈에 벗어나면은 그 앞뒤 전후 상황이 다 군부 독재였기 때문에 그쵸.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네네. 진짜 실제 인물이라고 물어봤던 게 네. 뭔가 가면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이름이죠. 그러니까요.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분을. 그래서 지금 가명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네. 아니면 이제 지금은 더 안 계신 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츠페터 같은 경우에는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25주년 시상식 때 참석을 해서 본인은 이 사후에 광주에 묻히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광주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법 등을 개정을 하면서 그의 바람을 이뤄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2016년 1월 25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네.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신을 옮기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족들이 모발하고 손톱, 네. 그다음에 생전의 유품 등만 이제 그걸 한국에 보내게 됐고 작년 이제 5.18 기념식 행사 때 그 구묘역 입구에 이제 안치를 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또 전국도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네. 어떻게 좀 잘 됐네요. 그리고 이제 뭐 영화에서 그의 이름을 이제 피터라고 한 것도 이 힌츠페터 본인의 좀 아이디어래요. 네. 이름이 이제 힌츠페터를 그 스펠링으로 쓰면은 HINZPETER 피터네요. 네, 뒤면 떼면 피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직접 이름을 줄여 쓰라 이렇게 해서 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제작진은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만나다가 뵀다는 그쵸. 건가요? 인터뷰를 아마 많이 진행한 걸로 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르겐 힌츠펜터 역할을 독일 배우인 토마스 크레치만이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시면 됩니다. 어벤져스 거기에 2. 나오는 이제 데런 스트로커, 바론- 하이드라 넘버 3 캡틴의 대사가 이래요. 바론 본 스트러커라고. 네. 그런 거를 예. 굳이 외우고 다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굳이 외운 게 아니라 머리에 있어 넘버 나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캐스팅의 비화가 출연을 못 할 뻔했는데 대본을 읽어보고서 아 이거 출연을 해야겠다 결심을 해서 출연을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감독한테 저녁까지 사줬대요. 예. 아니 너무 고마워서.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예. 밝힌 아무래도 중요한 또 상황의 이야기다 보니까.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예. 자, 다음은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미디어들입니다. 아 예, 이거 네. 여러 개 있었죠. 일단 더 많이 다뤄줘야 돼요. 네. 너무 이 사안 자체가 민감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아직도 그때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꼼짝할 수 없잖아요. 뭐 그쵸. 지금도 저희가 찍은 오늘 이 영상을 그모 불편해하실 분들이 네, 꽤 계세요. 전모 씨의 그 팬클럽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 되게 적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몇 가지 해왔습니다. 인지도 면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는 박하사탕. 박하사탕의 주인공 영호가 네. 과거 얘기가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광주역 부근에서 여고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 줄 알고 이렇게 갔다가 아니라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네. 이때 같은 군인들 동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 원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모면하려고 조준도 안 하고 총을 쐈는데 우연히 그 총에 맞은 거죠, 소녀가. 그게 그 남자의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계기가 그래서 되는데 이제 돌아갈래. 그렇죠. 회상 장면의 시대가 5.1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07년에 나온 화려한 휴가. 네, 이거 네. 요거가 이호원 씨가 주연이었죠. 그쵸. 이거는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다 5.18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시 상황을 좀 알 수는 있는데 그렇죠. 좀 대략적으로. 그쵸. 근데 이게 제목이 사실 그게 마음에 드는 제목은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육군 대원의 수기 제목이래요. 아, 네. 그러니까 수기 제목. 작전이 아니라 그 수기에 써있던 게 화려한 휴가인데 그 광주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반대측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제목으로 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감도. 네. 네, 저도 이거 정원우 사정을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저도 그걸 제목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흥행적으로도 조금 성공한 영화긴 하지만 네. 연출에서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너무 사실과 많이 떨어져 있다. 심파 느낌이 많이 네. 나죠. 그래서 심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광주 시민분들이 무장을 해서 군하고 맞서 싸우는 장면이 너무 대등하게 연출이 좀 됐다는 거죠. 사실은 거의 일방적인 그 희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우셨는데 또 이제 나중에 후에 평가해보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았냐? 라는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그 다음 영화는 의외네요. 저 몰랐어요. 네, 이 다음 영화는 그 꽃잎이라는 영화인데, 이정현 씨 나온. 네네. 아, 이게 이거 이정현 씨가 당시 주연을 모를 수가 없죠. 네. 15살의 나이로 되게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하셔서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부모를 잃은 소녀가 바로 이정현 씨예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 생긴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요즘에 민감하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여파로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이나 네. 사회적인 그 고통을 여파들 겪는, 네, 그걸 다룬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5.18이 얼마나 좀 그 우리들에게 그 안 좋은 역사였나 상처. 네, 아직 아물지 네. 않은 상처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26년. 26년. 강풀 씨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인데 저희가 다 같이 예 합정해서 봤죠. 관람을 했죠. 예,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당시의 이후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질 수 있는 심리, 어떤 행동의 어떤 그 감정 그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화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되는 노래가 하나 있죠. 노래예요. 그래서 인썸이 이제 또 노래 쪽은 전문이니까 떠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좀 이런 경향이 많아지고 조금 민감하니까는 문제는 민감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떠듬는 데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안 주고 나 혼자 하면 또 분량은 또 자기만 챙긴다고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때마다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곡이 시민군 당시 대변인 윤상원 씨와 야학을 운영하시던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 때 헌정된 노래예요. 작곡가 김종렬 씨가 곡을 쓰시고 소설가 황성열 씨가 백기환 씨의 시가 있습니다. 맷비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차용을 해서 가사를 써가지고 헌정된 곡이에요. 작곡된 연도는 82년도고요.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제 예전 정부에서는 이제 재창을 금지하고 그게 MB 정부 때죠? 네 합창은 안 되고 뭐 이상한 재창은 되고 합창은 안 되고 저는 아직도 이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뭐 필요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걸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합창, 재창 다 가능하게 두 손 잡고 두 손 잡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임이라는 의미를 약간 북한이랑 연결지어서 이게 왜냐면은 북한 영화에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이 그렇죠. 노래의 배경이 그걸 갖고서 이제 북한이랑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뭐 들으면 안 되는 노래다, 반공 노래로 지정,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되는 노래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프레임을 씌워버린 경향인데 원래 의도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박기순 씨와 윤상호 씨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헌정된 노래다. 만약에 조용필 씨 노래가 북한 영화에 삽입되면은 그것도 빨갱이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그럴 거냐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거냐고요. 근데 마침 조사는 했지만 넣지 않았는데 네. 조용필 씨 노래가 근데 여기 이번에 나와요. 비에 젖은 분리처럼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딱 조용필 씨가 네. 영화 시나리오랑 이런 거 보시고 쓰시라. 근데 그게 영화 사상 처음 들어. 네, 그렇죠. 영화에서 최초라면서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최초인 일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유해진 씨랑 송강호 씨랑 같이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네, 라면 CF 이후에 처음이래요. 네. 그런가? 영화에서 그러니까 나도 몰랐거든. 오. 근데 조사해 보면서 유해진 씨랑 송강호 씨가 최초라고? 되게 익숙한 조합이었는데. 그러니까 연기 스타일이 굉장히 두 분 다 일상적이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오달수 씨야. 그러니까 유해진 씨였나 생각해보니까 오달수 씨였어. 아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최초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네요. 많아요. 지금 사실 뭐 영화적인 얘기를 좀 많이 못했지만 네. 장훈 감독님이세요. 네, 또 그죠. 의형제, 고지전. 네. 계속 또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영화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택시 운전사 한번 예측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배우라는 분이 정말 그 진심을 울리는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도 그렇고 특히 그 뭔가 역할에 대해서 이제 또 몰입을 하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배우고 그리고 이미 영화의 시나리오 자체에 깔려있는 코드가 국민들을 심금을 울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조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영화적으로 뭐 크게 이상한 소리만 안 했다고 하면은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송강호 씨 인터뷰를 오늘 올라온 걸 봤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투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도리를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송강호 씨랑 유해진 씨의 첫 조합을 기대를 하고 저도 좀 이런 영화가 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영화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장훈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평범한 영화들을 찍는 분은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인공의 캐릭터 자체를 잡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화려한유 같은 경우는 직접 뛰어든 사람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본 시점인 거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택시 운전사는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부터 신선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거기 있는 상인
광주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 외부인을 또 데리고 광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란 말이에요. 한국인인데 광주에서 멀어져 있는 외국인이고 그렇죠. 외국인이 봤을 때는 한국인이니까 내부인인 이런 오묘한 상황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관찰자 시점에서 그 광주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택시 운전사라는 것 직업 자체도 사실 광주하고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칭이 잘 안 됐죠.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광주 민주화 운동, 5.18 이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 게 뭐냐면은 개연성 문제예요. 이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극을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피터라는 친구, 피터라는 사람의 기자. 캐릭터가 어떻게 어울리며 그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씬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과연 피터를 향한 눈물인가 아니면 그 시민을 향한 눈물인가 어떤 거에 관한 눈물인지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개연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게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뒀기 때문에 개연성은 이것만큼 확고한 개연성이 없지 않아요? 그가 뭐냐면은 택시 운전사가 그 광주를 운동하는 사람들과 도우면서 싸운다는 개연성이 부족하잖아요. 참가를 한다? 그렇죠. 거기에? 그것도 그게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피터라는 사람이 그 곳에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럼 정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이 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긴 건가? 여기도 좀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 부분이 생각합니다. 아마 류준열 씨랑 유해진 씨가 매끄럽게 연결해 주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유해진 씨가 여기는 내가 맡을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때 왠지 모르게 택시 운전사들이 각자의 뭔가 임무를 맡고서는 이렇게 흩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왜 어떻게 작전에 투입하게 됐지? 뭔가 그런 느낌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봤으니까. 아마 그냥 신호부로 제가 미뤄봤을 때는 그러니까 송강호 씨는 서울에 둔 딸을 자꾸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여기 남고 먼저 가라라고 하는 거에서 느끼는 죄책감 같은 걸 많이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기대가 된다. 그렇죠.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최규화 정부 잠깐만 쿠데타로 네, 또 정리가 안 돼. 너 오늘 또 열심히 정리했니? 그럼 전두환 대통령. 잠깐만 기다려봐봐. 지금 내가 이거 순서를 좀 바꿔왔단 말이야. 정크가 해준 거에서. 송강호 씨 타고 다니는 차가 전 세계 3대밖에 안 남았대요. 아, 그래요? 그거 공수해서 조세까지 다 새로 한 거래요. 너무 진짜 옛날 차더라고요. 그거를 부품이 없어서 부품을 가지고 그 운행할 때 따라다녔대요. 아, 진짜? 아니 진짜 고장날까 봐. 거기에 예고편 보면은 백밀러 풀어져가지고 5,000원 고치는데 5,000원 아니 너무 비싸 3,000원 받아 막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맞아. 제가 볼 때 지금 고치면 훨씬 더 비싸 3천만 원. 진짜 3,000만 원짜리 지금 딱 보시면 그 영화는 영화다. 네 영화는 영화다. 여기에 또 이제 시추가 네. 아 시추 얘기까지 갑니까? 뭐 하셨어요? 최근에 근데 네. 제가 쇼미더머니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인맥 힙합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맥 방송이야 자. 지기리처럼. 아까 영탐정 할 때도 자기 인맥 다 풀어놓고 시추가 이제 영화대에서 또 이제 의상팀으로 조사를 하려면 나 같은 걸 조사를 해야죠. 제가 조사한 건 뭐냐면요. 네. 이게 영화 시놉시스 보면은 외국인 기자 피터가 10만 원을 주면서 광주로 가달라고 이제 그렇죠. 송강호 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10만 원이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이런 걸 조사해왔거든요. 그건 얼마 영화 안 돼요. 신호스 때 집세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집세? 그 정확하게 80년도 서울 기준 택시 요금이 요금표에 보면은 기본료가 500원이에요. 2km까지. 예. 그리고 14인치 컬러 TV가 30만 원 정도였던 시대였다. 14인치면 지금 커브 공면 제일 큰 TV인 거야. 거부 공룡. UHD 진짜로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야. 울트라 LED.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던 게 뭐냐면은 88 올림픽이랑 뭐 아시안 게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스포츠에 집중을 많이 시키려고 TV 보급을 엄청나게 했던 시대예요. 맞아. 최첨단 기기였어요. 14인치 컬러 TV. 아, 조사하는 30만 원. 힘드셨겠네. 아 그럼 나 그 경제 신문 엄청 뒤졌어요 당시. 나오는 자동차도 조사해오지 그랬어. 그래. 아이
그 내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시험 범위 잘못 알고 공부하는 스타일. 아 그걸 생각을 못했네. ADBC